최근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새 의원이 5.18 광주 민중항쟁에 관련된 공청 토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한 서너 가지의 문제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주장들을 한 사람들은 김진태, 또 김순례, 그리고 이종명,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죠. 전부. 이 사람들의 주장의 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광주 민중항쟁이 북한 특수군의 공작에 따라서 전개된 폭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첫째 주장은 광주 시민들의 자율적인 투쟁이 아니라 외부 세력, 그러니까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주 민중항쟁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의 결과는 당연히 세금을 축낸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5.18 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죠. 바로 한 해 전에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러한 발언자들이 광주 민중항쟁을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촛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촛불 혁명 이후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촛불에 대한 반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발언을 한 새 국회의원을 제명시키기 위한 작업이 준비되고 있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의 징계가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었는데요. 이제 이 싸움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이러한 그 발언들을 망언으로 치부하는 것, 그리고 개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실상 40년 전이나 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들은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 광주 민중항쟁이 무엇이었나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과 연관된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다시 그 사건을 반추해 보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사태에 임하는 더 효과적이고 진정한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광주 민중항쟁, 그러니까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의 사건을 주로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그 사건이 대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했는가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후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카티아 피카스가 광주 민중항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이라고 하는 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행기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집권한 해이고, 소련에서는 브레즈네프가 집권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화커풍, 그러니까 화국봉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오히라 제2차 내각이 그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요 나라들의 정치적 그 세력 분포를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소위 신자유주의로의 그 이행을 뚜렷하게 그 경험하고 또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브레즈네프 취하에서 1985년에 고르바초프 정권으로의 이행이 일어나니까 아직도 보수파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때였지만, 이미 글라스노스트라거나 페레스트로이카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미들이 아래로부터의 여러 운동들과 투쟁들에 의해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그러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화커펑 정부의 경우에도 이미 덩소평에 의한 개방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에 그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어로의 그 이행,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이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그 평화 수교도 1978년이었습니까? 그때 체결된 이후였죠. 일본의 그 오히라 내각의 경우에는 자민당 내각이었는데요. 이 오히라 내각이 당시에 경제적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여전히 적어도 1982년 나카소네 정권 그 이전 바로 직전이죠. 이 시기에는 아직 뭐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그 정책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국내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이때 한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가 죽고 그 이후에 어떠한 통치가 전개될 것이냐를 둘러싼 사회내 제세력 간의 그 투쟁이 분출해오던 그런 시기였죠. 1980년이라고 하는 것은 79년 12월 12일에 그 구테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대안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전두환 세력이 바로 구테타를 통해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했던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1980년이라고 하는 해는 전 세계적으로 낡은 통치 체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와해에 직면해 들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영미로 보면은 유럽어로 보면은 복지국가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또 그런 판단을 야기시키는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재정 위기와 같은 형태로 폭발해 나오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낡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들과 판단들이 확산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적인 발전 국가가 위기에 처했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나 국가자본주의적 관료체제나 혹은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두가 거의 동시적으로 근거를 잃고 위기 혹은 와해에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이 80년대 전후의 어떤 상황이었고, 바로 이에 대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세력으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제기되느냐 하는 게 관건이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지난 3, 4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헤게모니를 쥐고 오늘에까지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제의 사실이고 경험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이라고 하는 상황은 꼭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어떤 대안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열려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 동일한 문제가 주어지고 있었는데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그 발전국가 체제는 1979년에 급속하게 화해되면서 그 화해의 주된 동력은 아래로부터 주어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아래로부터 부마 항쟁이나 사북 혹은 고한 등에서의 광부들의 투쟁 같은 것들은 사실상 박정희 정권 말기에 취했던 일련의 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까지 경공업 발전 노선을 취하다가 70대 말에 중화공업화 정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79년 즈음에는 마산 창원 지역에 수출 자유특구를 만들어내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실험을 국지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이 수출 자유특구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 즉 정래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박정희 정부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1차 산업과 거기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도 포함되겠죠. 제2차 산업,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던 제2차 산업을 좀 더 고도의 그 산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중화공업화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만 바로 그 농민들과 그 다음에 광부들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삶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던 것이죠. 사양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광부들에 대한 자유로운 정리해보들이 막 추진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도전이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게 부마 항쟁으로 발전했고 강원도의 동해 이론에서 사북이라거나 고항 같은 데서 광부들 투쟁이 폭발해 오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동에 비추어 보아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의 그 제기, 거기에다가 경공업에 종사하던 여성 노동자들, 특히 YH 여공들의 투쟁 같은 것들이 서로 사회적인 공명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연결되어 갈 때 바로 전두환의 쿠데타, 12.12 쿠데타가 일어났었고 바로 하나회라고 하는 군부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를 과거와 마찬가지의 군사정권으로 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전국의 학생들 또 노동자들 농민들 여성들이 광범위하게 들고 일었었던 때가 80년대 초였고 광주 민중항쟁은 바로 그러한 역사의 어떤 정점을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광주의 그 민중들이 5월 17일의 계엄 선포에 대항해서 일어났을 때, 계엄의 전국화에 대항해서 일어났을 때 1차적인 그 타겟은 계엄군의 계엄을 해제하도록 요구하고, 또 계엄군의 광주 진입을 막고 학생들로부터 비롯된 계엄 해제 요구, 독재 타도의 요구들을 관철시키는 것이었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 과정은 우리가 다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5월 18일에 그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나 일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미국이 신자유주의로의 그 이행 국면에서 한반도 남단에서의 항쟁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5.18 항쟁 당시 미국은 1차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바란다라는 말로 우리들의 관심을 북한으로 이끌고, 그리고 전두환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그 이종명 의원의 북한군 그 개입설, 그리고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북한에게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은 북한군 개입설이라고 하는 이후에 지만원 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 특정한 그 논변에 일정한 그 변명거리를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였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내무조사청인가요? 하여튼 일본의 그 중앙정보부 격의 기관의 그 정보 루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나온 정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일본에 유포를 시켰는데, 바로 북한이 1979년부터 남침을 준비했고, 그 시점이 80년 1월, 뭐 5월 혹은 가을, 이런 식으로 북한의 그 남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시점만을 이렇게 유동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그 정보를 퍼뜨렸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태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두환 정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전두환 계엄군이
전라도 시민들의 그 항쟁을 북한의 그 개입에 의한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날조할 수 있는 국제 담론적인 조건을 조성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김진태나 김순례나 이종명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북한군의 그 개입이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